서울시립대 철학과에 계신 이중원 교수님께서 양자 이론에 대한 인식적 해석, 서울 해석 만들기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이중원 교수님께서는 서울대 물리학과 화학 학사 석사를 거쳐서 서울대 대학원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에서 이학 박사를 하셨고 현재 서울시립대 철학과 교수로 계십니다. 현재 한국근대철학회 부회장을 비롯해서 한국철학회, 철학연구회, 대동철학회, 과학사상연구회 등에서 학술이사 또는 편집위원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특히 그 양자역학 해석에 있어서 새로운 접근 방법인 서울 해석을 제안하신 분으로도 유명합니다. 이중원 교수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이렇게 불편한 모습으로 단상에 올라오게 돼서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제가 최근에 운동을 좀 격하게 하다가 근육 일부 파손이 있게 돼서 이제 한 3주 정도 지금 기부스를 하고 있습니다. 좀 그러다 보니까 복장이 좀 위아래가 잘 안 맞는데요. 너른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앉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 것도 또 너른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네. 네, 좀 전에 설명을 주셨습니다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양자이론에 대한 하나의 해석인데 이제 일명 저희가 이름을 붙이기를 이제 서울에 있는 학자들이 중심이 돼서 하니까 그래도 한번 서울 해석이라고 이름을 붙여보자라고 이제 이야기가 모아져서 오늘은 그 내용에 관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서울 해석은 이제 아직까지 완성된 해석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지금 진행형인 해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좀 낯설어 하실 것 같은데요. 왜 갑자기 양자 이론이라는 과학의 핵심적인 어떤 이론에 대해서 해석이라는 이름을 또 굳이 또 추가로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아마 갖고 계실 텐데요. 오늘 이제 이 시간에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이제 저희들이 지금 꿈꾸고 또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 서울 해석이라는 것까지를 이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제 유명한 물리학자죠. 리처드 파인만은 나는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해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양자역학은 20세기 물리학의 혁명을 일으킨 이론입니다. 그리고 19세기 말까지만 하더라도 뉴턴의 고전역학의 어떤 패러다임이 물리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학 영역에서 지배적인 패러다임이 됐었고요. 어마어마한 성공을 했었습니다. 근데 20세기 올라오면서 이제 새로운 현상들이 관측이 됐고 그 현상들을 뉴턴의 고전역학적 패러다임에서는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어떤 이론들을 탐구하기 시작을 했죠. 물론 이제 양자 이론도 그런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만 다른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같은 경우는 시작이 이제 1905년에 특수상대성 이론이 나오고 한 10여 년 뒤에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왔습니다. 논문을 하나 내지는 뭐 관련된 어떤 두세 편의 논문 또는 서적으로 하나의 이론이 어느 정도 완성된 형태로 제시가 되는데 양자이론은 이것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완성되는데 한 30여 년이 걸립니다. 이론 그 자체도 사람들이 굉장히 낯설어 했었기 때문에 그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만들어 놓고 보니까 상당히 그동안의 고전역학에서 설명하지 못했던 수많은 자연현상들을 너무 잘 설명을 해주는 훌륭한 과학이론이 된 거죠. 성공적인 과학이론이 된 겁니다. 근데 역시 많은 시간에 걸려서 만들어서 그랬는지 여전히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는 이제 특히 양자이론을 실제 어떤 자연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용하는 영역에서는 별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고요. 오히려 양자이론 안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들이 이 자연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의미와 관련된 부분에서 많은 이제 견해 차이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리처드 파인만은 그런 면에서 양자역학은 성공적인 이론이지만 이거를 깊이 있게 그 음미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아무래도 이 양자 이론을 만든 사람조차도 아마 잘 모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머레이 겔만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도 이 양자역학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사용할 줄은 잘 안다. 그런 면에서 무척 신비스럽고 당혹스러운 어떤 이론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간단하게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양자역학의 중요한 내용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고 가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여기 이 원자 핵의 구조죠. 여기 핵의 구조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제 원자 핵이 이 주변에 전자가 도는 원자 구조가 되겠습니다. 요게 일반적으로 이제 원자 구조의 모습으로 나오고 여기 돌아가는 것이 이제 전자 궤도죠. 요 핵을 다시 또 분해해서 보면 다시 여러 가지 어떤 양성자와 중성자들의 덩어리로 되어 있고요. 그 중에 뭐 양성자나 중성자 하나를 봐도 보면 또 다시 그 안에 뭐 쿼크라는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제 현대 물리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들인데 여기서 다루는 중성자 또 뭐 원자도 좋겠습니다. 중성자, 전자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일괄해서 지금부터 이제 양자라는 이름으로 일반 명사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시 이제 양자 이론이 등장했을 때 양자 개념은 사전에도 없던 단어입니다. 어디 셰익스피어의 어떤 소설에 아주 특이한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차용을 해서 썼다고 합니다. 이 양자라는 개념은 어떤 특정의 물리적인 입자, 이 중에 뭐 양성자니 중성자니 이런 것을 지칭하는 개념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 입자들 자체도 에너지니까 그 에너지 덩어리를 지칭하는 걸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막스 플랑크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에 이 양자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흑체 복사라는 것은 이제 쉽게 우리 생활에서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제 연탄에다가 열을 가하면 연탄이 붉게 이제 변하죠. 다시 말하면 그 빛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물에 열을 가하면 그것이 내부의 어떤 그 분자나 어떤 물질 구조의 변화를 일으키고 거기서 어떤 변화가 빛의 형태로 우리 눈에 관측이 되는 방식으로 이제 빛을 방출하는데 그래서 그걸 흑체 복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 흑체를 통해서 나오는 빛의 파장을 온도와 관계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고전역학적인 어떤 그 예측된 어떤 결과들이 있었는데요. 고전역학 이론으로 예측했던 결과들이 있었는데 그거하고 전혀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플랑크가 이게 좀 이상하다. 왜 이게 안 맞을까? 그냥 고민하다가 수학적으로 문제를 푸는 이 과정에서 어떤 빛의 흐름을 연속적인 파동의 흐름으로 보질 않고 어떤 그 일정한 양을 지닌 여러분 이제 각설탕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각설탕 하나 두 개처럼 설탕을 연속적으로 붓는 게 아니고 어떤 일정한 양을 지닌 것이 불연속적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아이디어를 내고 수학 계산을 하는 식에다가 그 개념을 넣어서 수학식을 풀었습니다. 그랬더니 결과하고 예상했던 실험 결과하고 동일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연속적인 빛인데 그것을 마치 무슨 덩어리인 양 내가 생각하고 봤더니 실험 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나오더라. 그래서 그때 자기가 수학적인 덩어리, 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했던 부분을 양자라는 개념으로 썼고요. 막스 플랑크는 그러나 이 양자는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평생 죽을 때까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양자 개념을 처음 만든 사람이 이것은 수학적인 존재자이지 이 물리 세계에 실제로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한 것이죠. 그만큼 수학적인 자기가 트릭을 써서 이 어떤 그 아이디어죠. 참신한 아이디어이고 일종의 수학적 트릭을 써서
실험을 계산을 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양성자, 중성자, 전자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포괄해서 양자의 세계에 다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양자 세계로 오면 몇 가지 이제 중요한 이제 특징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에너지가 불연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 그림이 여기가 이제 원래 수소 궤도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그림이 없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핵이 있고요. 여기 수소 전자의 궤도들이 이렇게 마치 태양계의 우리가 행성들의 궤도처럼 이렇게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궤도를 1, 2 이렇게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붙였는데요. 이제 원래 처음에는 안정적인 상태에서는 이제 핵 주변으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수소 원자에다가 열을 가하면 이제 그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니까 궤도를 더 높은 궤도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때 숫자라는 것은 에너지가 좀 더 높은 에너지 준인데 올라가는 일련의 이제 프로세스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열을 가한 수소 원자들을 이제 가한 후에 다시 식혀서 봤더니 이제 이런 스펙트럼이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서 먼저 생각하실 것은 에너지라는 것이 이제 수소 원자에서는 한 궤도에서 이 궤도로 갔다가 이 궤도에서 다시 내려갈 때 빛이 발생한다는 것들을 이제 그때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주면 여기 있는 전자가 점프를 하는데 이게 식어서 다시 내려오게 되면 요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에 해당하는 파장을 가진 빛이 나온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해서 봤더니 스펙트럼이 이제 이런 식으로 선 스펙트럼이 나온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전자가 여기 수많은 에너지 띠들이 있는데 준위가 있는데 이 중간에는 전혀 에너지가 예를 들면 여기에 올라갔던 에너지 N2에 있던 어떤 그 전자가 이리로 안 떨어진다는 거죠. 중간에 반드시 이 정해진 궤도로만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중간의 에너지 상황, 중간 지대에는 에너지에 해당하는 연속적인 값이 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이만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던 어떤 전자라 하더라도 그 에너지 아마 전자는 이 n 이퀄 2라는 위치에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얘는 이 위로 점프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만큼 에너지가 차야만 점프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려올 때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T에 해당하는 그 에너지 파장만이 정확하게 읽혀졌기 때문에 스펙트럼은 선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운동을 했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연속적인 스펙트럼이 나왔을 텐데, 그래서 이 에너지라는 양의 변화가 불연속적으로 변화하고 있구나. 이 양자 세계에서는 어떤 양자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량이라는 것이 연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각설탕 한 개에서 두 개, 세 개처럼 이렇게 불연속적으로 변화하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다 깨졌나 봐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여기가 이제 델타 E 이제 레벨에 따른 에너지 준위 차이가 델타 E가 돼서 이제 H 뮤라는 그런 어떤 기본 단위의 에너지가 있고 거기에 n배에 해당하는 n이 이제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에너지의 변화가 불연속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양자 세계에서는 우선 알 수가 있고요. 빛은 기본적으로 파동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입자적인 어떤 형태로 움직인다는 것을 이제 뒤늦게 아인슈타인이 광전 효과를 통해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어떤 특정한 금속판에다가 빛을 쬐더니 빛은 우리가 이제 파동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실제 여기서 전자들이 빛의 영향을 받아서 마치 당구공이 충돌하듯이 영향을 받아서 튀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파장을 가지고 있는 어떤 파동으로 움직였다면은 특정한 아주 작은 크기의 전자만 튀어나올 리가 없는데 전체적인 영향을 주었을 테지 특정한 어떤 입자적 형태의 전자들이 튀어나온 걸 보면 역시 빛 역시 어떤 알갱이 형태로 움직이지 않았을 것인가 이런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빛의 아인슈타인의 광전 효과는 빛의 입자성이라는 걸 좀 보여주는 그런 어떤 사례로 이제 많이
우리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태양 전지를 이걸 이용해서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빛이 그런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까지는 그런 어떤 빛의 어떤 오묘한 어떤 복잡한 성질들 때문에 수용할 수 있었지만, 이제 사람들은 단지 빛만 그럴 거냐라고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물질들이요, 그러니까 중성자나 양성자나 전자 같은 일반적인 입자들도 이중성을 가질 수 있다라는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입자는 원래 입자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건 파동성이겠죠. 과연 그 입자라는 게 파동적인 형태의 성질을 가질 수 있겠느냐? 실제로 드브로이라는 사람이 물질도 파동적 성질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해서 이제 공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소 원자를 보면은 여기가 핵이 있고 이게 수소가 움직이는데, 수소가 그냥 동그랗게 태양계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듯이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파동 운동을 하듯이 돈다는 거죠. 그리고 파동의 이것이 딱 연결고리가 맞아서 이 궤도 안에서는 아주 견고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각 준위마다 파동 운동을 하는 형태고, 이것을 이제 나노 스케일에서 이렇게 이제 전자 현미경으로 찍어보면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올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기 파동처럼 이렇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거는 이제 아이디어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실제로 이제 이중 순리 실험이라는 것을 해보면 여기 전자들을 총 쏘듯이 쏴야 됩니다. 그러면 전자라는 것은 입자이기 때문에 여기다 구멍을 2개 뚫어 놓으면 이쪽으로 간 녀석은 여기만 모이고 이쪽으로 간 녀석은 여기만 모이게 되겠죠. 만약에 순수한 입자라고만 한다면. 근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이게 간섭 현상이 나타납니다. 마치 여기서 파도를 우리가 이렇게 이쪽에서도 파도를 보내고 이쪽에서 파도를 보낼 때 이쪽에서 간섭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그런 성질을 보여서, 이 전자라는 어떤 입자가 파동적인 어떤 행태를 보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런 거 외에도 양자 터널링 이펙트라고 있습니다. 뭐냐면 입자라고 한다면 여기 장벽이 있을 때 충돌해서 뒤로 튀어나와야 되죠. 그죠? 이쪽 영역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고전역학에서는 당연히 입자가 이 정도의 충돌을 하게 되면 이쪽 영역은 갈 수가 없고 이쪽으로 반사돼서 나오는 게 정상이죠. 근데 실제로 입자를 이런 에너지 파장 장벽에다가 쏘면 이쪽으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쪽으로도 좀 확률이 조금 낮은 형태로 존재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어떤 터널 같은 게 있어서 뚫고 들어갔다는 얘기죠. 이런 것을 입자로서는 설명이 안 되지만, 이게 파동이라고 한다면 좀 확률적으로 여기에 얼마 정도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들이 어떤 물질의 파동성을 보여줘서 결국은 입자냐 파동이냐라는 것이 과거 고전역학 뉴턴 시대에는 존재의 어떤 2가지 유형, 모델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어떤 하나의 물질이 가지고 있는 2개의 성질이 돼버린 거죠. 입자로 존재하느냐 파동으로 존재하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어떤 사물이든 입자적인 성질을 띌 수도 있고 파동적 성질을 띌 수도 있다. 이렇게 양자역학 이후에 좀 논의가 바뀌게 됩니다.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는 그런 물질이 가지고 있는 파동적 성질과도 상당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보통 고전역학에서는 어떤 야구공이 지금 타자가 홈런을 쳐서 궤적을 그리고 갈 때 어느 위치에서 어떤 운동량을 가지고 있다, 또 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게 정확하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치와 운동량 또는 속도 값을 정확하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고요. 그것만 계산할 수 있으면 그 물질의 모든 운동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게 고전역학입니다. 그래서 위치와 운동량 값을 정확히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양자역학, 양자세계에 오면은 위치의 값을 정확하게 측정하려고 그러면 이게 0이 아니고 어떤 일정한 값보다 크기 때문에 이 값이 무한대로 가게 되고요. 이거를 정확하게 측정하려고 해서 그 오차를 0으로 가려고 하면 얘가 또 무한대로 가겠죠. 그래서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은 이 속도가 굉장히 크게 바이브레이션을 하게 되고요. 반면에 속도를 내가 정확하게 알려고 가서 보면 위치가 바이브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질을 이제 공식으로 수학적으로 정립을 해낸 것이 이것인데요.
이거는 이제 파동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 있다면 우리가 조금 직관적으로 이해하는데 이제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 불확정성 원리는 양자 이론의 어떤 이론적인 어떤 계산을 통해서 수학적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물질 세계에 이런 성질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추론해낸 것이 아니고 이론 체계 안에 어떤 수학적인 결과물입니다. 근데 그것을 처음엔 이해를 못했었는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양자 세계에 대해서는 고전 역학과 다르게 이 대상 입자가 가지고 있는 입자의 물리적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x 값과 p 값을 동시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전 역학에서는 그 값만 알면 모든 그 입자의 물리적 상태를 알게 되고 그로부터 그것이 어떻게 운동하는지 그리고 어떤 현상과 관련이 돼서 있는지 이런 걸 다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더 이상 물리적 상태로 표현할 수 없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이 표현 대신에 굉장히 추상적인 어떤 함수, 파동 함수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한번 써보자. 그 파동 함수를 쓴 이유는 이제 물질이 가지고 있는 파동성이라는 것을 어떤 최대한 반영을 하는 뜻이겠죠. 그래서 파동 함수를 이제 어떤 푸사이라는 형태로 해서 굉장히 추상적인 거죠. 여기에 파동 함수라는 것으로 일단 입자들의 양자 세계에 있는 입자들의 상태를 물리적 상태를 한번 표현을 해보자. 근데 이제 이것은 상당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경험 현상과 어떻게 연결되느냐를 이야기하려면 의미를 서로 연결시켜주는 해석 규칙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양자 이론에 오면 별도의 해석 규칙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수학적인 것과 경험 현상을 연결시켜주기 위한 일종의 해석이 보른의 해석 규칙입니다. 그래서 양자 이론, 코펜하겐 해석에 따르면 또 양자 이론을 만들었던 그룹이 이제 코펜하겐 그룹인데요. 이 정통 해석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지고 이제 주류 해석이라고 받아들여지는 이 해석에 따르면 이제 보른의 해석 규칙이 이제 포함이 되게 됩니다. 상세한 거는 뒤에 또 나오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이제 잠깐 고전 역학과 양자 역학이 막 동시적으로 이야기가 나와서 이 이론들의 어떤 구조적 특성을 잠깐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흔히 이것을 통칭해서 동역학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전 역학, 양자 역학, 뭐 상대론 역학, 기타 뭐 모든 역학들을 우리가 동역학 이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자연에 대한 동역학적인 정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상에 대해서는 일상 언어로는 무엇이 어떠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물리학에서도 경험적으로는 이렇게 해가 밝게 빛이 났다. 지금 전자가 에너지가 값이 얼마로 떨어졌다, 차가워졌다, 뭐 이런 얘기들은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동력학이라는 이론으로 이제 이것을 표현해 내야 되니까 이때 무엇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의 특성으로 지칭을 하고요. 이 어떠어떠하다라는 것을 물리적 상태라고 이제 지칭을 합니다. 그리고 동력학 이론에서는 이제 이 물리적 특성을 동력학적 특성 함수라고 해서 어떤 수학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현상이라는 것은 관측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상이 있을 때 그 대상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을 일으켰으면 그 현상을 일으킨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관측했던 것이기 때문에 대상의 어떤 성질 가운데 일부를 관측한 것이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관측 가능한 물리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현상과 관련된 관측 가능한 물리량이 이제 정해져야 되고요. 그리고 그 물리량과 관련돼서 상태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야구공이 이렇게 운동을 하게 궤적을 그리고 간다. 그래서 포물선 궤적을 그린다고 하면 우리한테 보여진 포물선이라는 현상은 결국은 위치의 어떤 변화잖아요. 그러면 X라는 어떤 물리량, 위치 물리량에 대해서 각각의 매 순간순간마다 그 값들이 얼마인지라는 어떤 상태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물리량에 해당하는 어떤 다양한 상태들을 같이 패키지로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특성, 이것이 어떠하다. 근데 사실은 무엇이 어떠하다라는 것은 현재적인 상태죠. 이것이 변화를 하죠.
과거에서부터 현재로 또는 미래로 변화하기 때문에 이 상태들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느냐를 우리가 추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주는 어떤 것이 바로 운동 방정식입니다. 여러분이 F=ma라는 뉴턴의 운동 방정식이 바로 이런 상태들의 변화를 우리에게 제공해주는 방정식이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전역학에서는 별로 필요 없었던 것인데 양자역학에 오니까 이 해석 규칙도 특별히 요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표로 보시면 다 깨져 버렸네요. 고전역학에서는 이게 H 해밀토니안이라는 것이 그 EM분의 P 제곱 더하기 포텐셜,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로 되어 있고요. 양자역학에서는 이게 하나도 안 보여지면 이게 해상도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 폰트로 거기서는 나오고요. 네. 파워포인트가 지금 그게 몇 년도 예전 버전인가요? 버전 자체는 최근 버전인데. 그래요? 이상하네. 예. 그 양자역학에서는 이제 요거하고 똑같은 형태인데 관측 가능량은 고전역학에서는 수학적인 변수로 이제 이론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수학적으로 일단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관측한 현상을 수학적인 것으로 표현을 해서 수학적인 어떤 영역 안에서 계산한 후에 그 결과를 다시 물리적으로 해석하는 이것이 지금 이제 과학 이론을 통해서 자연 현상을 이해하는 방식인데요. 고전역학도 그런 이론 중에 하나고요. 양자역학도 그런 이론 중에 하나인데 그 관측 가능한 물리량을 그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 여기서는 변수로 얘기를 합니다. 변수라는 것은 이제 값이 변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P라는 것은 운동량인데 이 값을 점점 값을 찾아내기만 하면 이 관측 가능한 물리량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물리량 자체가 어떤 특정한 값을 갖는 물리량이 되는데 양자역학에서는 이것을 변수로 보질 않고 연산자로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양자역학에서는 관측 가능한 물리량이 어떤 값을 갖는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작용을 하는 작용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양자역학에서 보면은 수많은 어떤 물리량이 실제로 이 양자 세계에 존재한다 안 한다 이런 논쟁들이 많은데 그 경우에 그 물리량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주장은 이제 정당화가 상당히 좀 어려운 논쟁이 많은 주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수학적인 표현 방식이 다르고요. 값을 지정할 수 없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값을 가지고 그것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상태를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건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 값은 연속적인 값들을 갖게 돼 있는데 반해서 여기 있는 값은 불연속적인 값을 갖도록 했습니다. 아까 에너지를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준이 1에서 2에서 다 입자들이 에너지 값을 갖는 것이 불연속적으로 돼 있는데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준이 1에서는 푸사이 1, 준이 2에 있다면 푸사이 2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만약에 전자가 수소 원자 안에서 에너지 준이 1에 있다 그러면 그걸 푸사이 1으로 표현하는 거고 에너지 준이 2에 있다 그러면 푸사이 2로 표현하는 거죠. 운동 방정식은 F=ma고요. 여기는 슐레 증거 방정식에 의해서 이 푸사이들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이제 여기는 ma라는 것이 속도를 미분한 것이고 거리를 2번 미분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정보를 그대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고전역학에서는 이 RPT가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값만 보면 현상과 바로 일치를 해버리죠. 그래서 구태여 별도의 해석 규칙이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1대1 대응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보른의 해석 규칙은 전혀 다르죠. 어떤 해석이냐면 이제 만약에 대상이 이런 상황에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게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한 상태들의 복합체로 되어 있다고 보는 건데요. 이 경우에 관측 가능량 A를 측정한 결과가 요 이제 각각에 대해서 값들이 이제 요 각각에 대해서 값이 정해져 있는데요. 그것이 AI의 확률은 요 상태의 이 계수에 해당하는 것의 제곱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게 확률적으로 보는 거죠. 조금 이따 사례가 나오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또 깨졌네요. 고전역학적인 경우는 홈런의 경우를 보시면 타격 순간에 이제 어느 선수가 쳤을 때 시간이 많이 가요. 이제 이렇게 수학적으로 표상을 하게 되고요. 이 화면이 짜그러들어서 생긴 요 상태는 여기에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홈런 순간이 되고요. 그래서 타격 순간에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고, 홈런 되는 담장을 넘어가는 그 순간은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요것은 현상에서의 우리가 관측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과학 이론을 통해서 설명하는 방식은 우선 이거를 수학적으로 상태로 표시하고 여기에 뉴턴 법칙을 적용을 해서 상태가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는 걸 보고, 그렇게 해서 얻어낸 이 파이널 어떤 그 순간의 상태를 가지고 물리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 현상을 읽어내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과학 이론을 통해서 자연 현상을 우리가 탐구하는 방식인데, 양자역학도 똑같은 방식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치킬 박사와 하이드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봤을 때는 치킬 박사였는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시 보니까 하이드였어요. 근데 이제 이걸 양자역학이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치킬 박사였으니까 치킬 박사라는 상태 함수를 푸사의 완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에 따라서 여기가 하이드가 되는, T2가 되면 하이드가 되는데, 하이드에 해당하는 상태를 푸사의 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자역학은 여기 이제 시작이 푸사의 완에서 시작을 하고 슐레징거 방정식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 변화를 하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두 개의 합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수학적으로 계산한 여기의 상태는 루트 2분의 1 치 플러스 루트 2분의 1 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합 상태로 나온다는 거예요. 복합 상태. 그래서 두 개의, 그러니까 치킬 박사에 해당하는 수학적인 상태와 하이드에 해당하는 수학적인 상태가 두 개 합쳐서 복합적인 형태로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그러면은 치킬 박사가 나올 거냐 하이드가 나올 거냐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 상태를 가지고 요걸 가지고 이제 예측을 하게 되는데, 치킬 박사가 나오든지 하이드가 나오는지 하나일 거죠. 우리가 현상에서는 둘 중에 하나만 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순전히 이론적으로는 이걸 구하고 난 다음에 예측을 하게 되면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되고, 그때의 확률은 2분의 1이 되겠죠. 요거의 제곱이 될 테니까. 그런데 실제로 측정을 하게 되면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보질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을. 근데 실제로 눈을 딱 뜨고 보면 하이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측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측정을 하는 순간 이 사람의 상태는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물리적인 그 수학적인 상태는. 여기서 두 가지 이제 문제가 나오고 양자 이론에서 계속해서 논쟁이 됐던 해석 문제가 나오는데요. 우선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우선 이 상태가 가지고 있는 실제론적 의미가 뭐냐? 얼굴 반은 하이드고 얼굴 반은 치킬 박사냐?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수학적인 어떤 용어가 이것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실제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첫 번째 질문이 퀘스천이 나와서 논쟁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는 이제 홈런 공이 맞아서 그 다음에 튀어서 관중석으로 넘어가는 일련의 과정은 다 결정론적으로 연속적으로 변화하는데, 측정을 하는 순간 이 상태는 계속 이어지질 않고 갑자기 둘 중에 하나로 브레이크가 됩니다. 갑자기 왜 상태가 슐레징거 방정식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움직이던 상태가 측정에 의해서 갑자기 브레이크가 되고 단절이 되느냐. 측정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기에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것이 두 번째 논쟁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아인슈타인이 주로 제기했던 건데, 결국 우리가 아는 것은 과학 이론을 통해서 아는 것은 이것이고,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치킬 박사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 하이드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 즉 현상에 대한 예측을 확률로밖에 못한다는 건데,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과학 이론이라면, 그것이 제대로 된 과학 이론이라면 완벽하게 예측을 해야 되는데 왜 확률적으로밖에 예측을 못하느냐. 이 양자 이론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이제 세 번째 퀘스천이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아인슈타인과 보아가 아주 심각한 논쟁을 하는데요. 1935년을 기점으로 이 아인슈타인, 포돌스키, 로젠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규먼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EPR 아규먼트인데 뭐냐면 양자역학적인 어떤 그 수학적인 기술은 실제 물리적인 실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불완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어떤 아규먼트를 만들었냐면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완전성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실제성이라는 것도 이런 것이다. 국소성 가정은 이제 아인슈타인이 이제 얘기한 세 번째. 이거 간단히 보시면 어떤 물리 이론이 완전하다면 그 이론은 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어떤 물리적 실제에 대응하는 그 부분을 이론 안에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론 안에도 물리적 실제에 대응하는 뭔가를 갖추고 있어야 그 이론이 완전한 거다. 실제성 기준은 어떤 물리계, 어떤 대상계가 여기 있는데 이거 우리가 교란하지 않고 이것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리력적인 값을 예전, 과거, 현재, 미래 어느 순간에도 정확하게 동일한 값을 예측할 수 있으면 그 값에 대응하는 무언가가 얘한테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겁니다. 충분히 직관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요. 국소성 가정은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 보면 빛보다 빠른 것은 현재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과관계도 빛의 속도 안에서만 가능한 거죠. 그런데 측정이 이제 빛의 속도보다 더 빨리 가야만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떨어져 있을 때에서는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 제한된 그러니까 국소적인 영역 안에서만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것이 국소성 가정인데요. 이걸 가지고 이제 이런 EPR이 논변을 한 것을 이제 데이비드 봄이라는 물리학자의 이야기로 재구성을 해보면 스핀이 2분의 1인 입자 두 개가 한 덩어리입니다. 이것은 코리레이션이 돼 있어서 이제 서로가 한쪽이 스핀이라는 건 이제 회전과 관련된 건데요. 한쪽이 위쪽을 방향으로 회전을 하고 있으면은 스핀업, 아래쪽을 보면서 회전을 하고 있으면은 스핀 다운인데 이것이 한쪽이 스핀업이면 다른 쪽은 반드시 스핀 다운이 되도록 코리레이션이 되어 있는 그런 입자입니다. 그걸 우리가 싱글 스테이트 있다고 하는 건데요. 이것이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분리가 됐어요. 분리가 돼서 이렇게 따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코리레이션은 여전히 유지하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누군가가 이제 앨리스라는 사람이 이거를 보고 측정을 해서 스핀 업을 찾아냈으면 어떤 방향으로 얘는 그 방향으로 스핀 다운이 된다는 것이 정해집니다. 왜냐하면 얘들은 코리레이트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그래서 앨리스가 여기를 A라고 하면 이거에 Z 방향의 스핀 측정감을 플러스로 잡은 거는 이제 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얘들은 코리레이트 되기 때문에 내가 여기 가서 측정을 안 해도 얘는 반드시 다운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정적으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아까 L에 대한 기준에 의해서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그렇다면 그 R이라는 기준에 의해서 요것에 해당하는 물리적 실제가 여기에 있을 것이다. 즉 어떤 요 스핀 Z 방향에 관한 뭔가가 실제로 존재할 것이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Z 방향은 안 하고 X 방향으로 측정을 하면 그때도 이제 스핀업을 측정하게 되면 얘는 또 X 방향으로 스핀 다운이 됩니다. 그러면은 똑같은 아까 R이라는 조건에 의해서 이거에 해당하는 물리적 실제 한 요소가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두 개가 여기서 내가 측정한 결과를 통해서 여기에 SBX와 SBG가 동시에 물리량으로 존재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얘를 보든 독립적으로 언제든지 얘의 값을 계산해낼 수도 있고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두 물리량들 간에는 서로 양립 불가능합니다. 일종의 불확정성 원리 같은 게 여기도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 이 값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건 양자이론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 그 이야기는 양자이론과 충돌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양자이론이 옳다고 하고 로컬리티 조건과 실제성 기준을 동시에 적용을 하게 되면 결국 양자이론은 이것이 틀리다고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인컴플리트하게 된다. 이런 아규먼트를 하게 돼서 결국 어떻게 해석한 거냐면 양자이론은 통계이론일 뿐이다. 뭔가 어떤 물리량이 지금 빠져 있다. 자연 세계를 정확하게 서술하는 데 필요한 어떤 수학적인 어떤 그 요소가 빠져 있다.
그리고 그것이 빠져 있는 이유는 통계적인 어떤 자료들을 가지고 그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이런 방향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근데 이제 닐스 보아는 그렇지 않다 하면서 여러 가지 반발을 하는데, 닐스 보아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것의 실제성 기준에 대해서 문제를 삼습니다. 물리량의 실제성이라는 것은 측정과 무관하게 그 대상이 고유하게 지닌 물리적 성질로 볼 수는 없다. 양자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SBG, SBX라는 것을 그러니까 밥이 측정을 하지 않았거든요. 밥이 측정을 하지 않고 여기서 측정한 걸 가지고 코리레이션 된 걸로 예측을 한 것이 뿐이기 때문에 이 물리량이라는 것이 엄밀하게 볼 때 제대로 된 물리량으로서 평가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것이 엄밀한 물리량으로서 여기서 평가가 되려면 거기서 측정이 직접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성질이라는 것이 측정과 무관하게 대상에 고유하게 있는 걸로 볼 수는 없다. 그런 주장을 하면서 EPR의 실제성 기준을 이제 문제 제기를 하죠. 여기서 벌써 실제성에 대한 해석 차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접촉이나 어떤 관측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냈을 때 그걸 바탕으로 다양한 근거를 바탕으로 거기에 무엇이 실제한다라고 주장하는 방식을 보아는 택하고 있는 거고요. 적어도 아인슈타인은 우리가 어떤 이론을 가지고 접근하냐 접근하지 않느냐에 상관없이 이미 어떤 실제들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실제를 이론이 표현을 해내지 못하면 그 이론은 불완전한 거다. 근데 아인슈타인의 가정은 상당히 형이상학적이죠. 왜냐하면 그 실제가 이미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가 미시 세계를 접근하는 방법도 이제 미시적인 관찰 도구가 나오고 이런 양자 이론을 통해서 미시 세계를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이지, 이런 것이 없었으면 미시 세계를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당히 코펜하겐의 보아는 실용적인 전략을 취하는 거고, 훨씬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은 더 실제론적인, 원래 그런 게 있고 이론이 반드시 그걸 표현해 내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거죠. 그래서 보아의 입장이 좀 더 인식적인 접근을 통해서 리얼리티를 이해하려는 그런 방식입니다. 벌써 하나의 양자 이론을 가지고 일어나는 논쟁이 철학적인 논쟁으로 이제 변화하고 있는 거고,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해석,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야기하는 하나의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보아는 양자 이론은 측정과 무관하게 객관적 실제를 있는 그대로 그려내는 이론이 아니다. 그리고 현재 경험 현상으로부터 미래의 현상을 예측하는 데 유용한 이론일 뿐이다. 현상을 예측하고 활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측정이라는 것도 뭐냐면 측정 장치에 대해서 이제 보아는 고전적인 개념들이라는 것을 우선시했습니다. 그러니까 측정 장치는 이제 우리하고 직접 맞닿아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고전적인 거시 영역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그 일상적인 언어들이 다 고전적인 개념들입니다. 고전역학에서 사용하는 이 개념들은 우리한테 의미가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측정 장치는 또 거시기이기 때문에 측정 장치와 대상 간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상호작용이 당연히 존재하겠죠. 대상에 측정 장치를 대는 순간 상호작용이 당연히 있을 테지만 그 부분은 우리가 통제할 수가 없고 알 수가 없다고 이제 보아는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다가 다시 물리적으로 풀려고 하면 곤란하고, 오히려 측정 장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거시성을 고전적인 개념들과 연결을 시키고 그것을 그 자체로 그냥 우리가 먼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미시 세계의 다양한 어떤 내용들을 의미 부여를 하려고 하는 시도죠. 그래서 이제 결국 대상과 측정 장치 간의 상호작용은 인정했지만 그걸 풀 수가 없기 때문에 대상과 측정 장치 간의 어떤 인식적인 차이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대상은 미시 영역이고 양자역학에 적용되는 영역이고, 측정 장치는 거시 영역이고 고전역학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구획을 해서 보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뭔가 좀 부족함이 있죠, 왠지. 그렇지만 보아의 경우는 어쨌든 현상에 맞추는 방식으로 이론을 해석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상보성 원리를 얘기를 하는데, 이유는 아까 그 양립 불가능한 X도 그렇고 P도 그렇고 불확정성 원리에 의해서 서로 양립 불가능하잖아요. 동시에 두 값을 우리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없으니까요. 그러면은 사물에 대한 어떤 운동에 대한 정보가 한쪽으로 쏠리게 되죠.
부분적일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보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보적인 어떤 관계를 적용을 해서 두 양쪽을 전부 다 합쳐서 쓰면 대상에 대한 정보에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상보성 원리를 제안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물리량들 간의 배타성이 있는 것을 양자이론이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지만 우리가 그걸 통해서 사물을 인식할 때는 그렇게 배타적이지 않도록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상보성 원리를 이용하면. 자, 아인슈타인이 주장한 후에 보아의 이 대답에 대해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가졌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그러니까 양자이론이 뭔가 리얼리티를 제대로 표현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양자이론 그 이면에 또 숨어있는 어떤 베리어블을 추가로 넣어보자. 그렇다면 그것은 리얼리티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을 해서 숨은 변수 이론이라는 게 나오게 됩니다. 벨의 정리는 이 숨은 변수 이론을 겨냥해서 만든 건데요. 이 숨은 변수 이론은 이제 아인슈타인의 그 요건들을 다 전제로 하는 겁니다. 국소성도 만족하고 실제성도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것을 만족한다고 가정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부등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테스트가 가능한 부등식을요. 그리고 근데 이 벨의 부등식은 보니까 양자이론과 예측들과 충돌을 합니다. 양자이론이라면 이 부등식이 깨져야 되는데 이 관점에 입각해서 만든 부등식은 어떤 부등식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형태로, 근데 그 내용이 부등식 양자이론과는 충돌하게 되고요. 실제 실험 결과들은 양자이론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국소적 실제론적 관점이라는 것을 거부하게 되는데 중요한 그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는 국소성을 거부할 거냐, 실제성을 거부할 거냐 하는 문제가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철학적인 논의로 넘어가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빛보다 빠른 속도의 인과적인 상호작용은 없다. 그것이 이제 대표적인 아인슈타인의 국소성인데요. 그거 외에도 아까 보셨다시피 콜리레이션 되어 있는 것들은 아무리 멀리 있었더라도 순간적으로 정보 교환이 되는 셈이에요. 이쪽이 스핀 업으로 딱 결정이 되면 얘는 자동적으로 스핀 다운이 되거든요. 그럼 이 현상은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 그러니까 물리적인 상호작용으로서는 국소성이 맞지만 여기는 물리적인 상호작용이 아닌 다른 방식의 연관성은 존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또 다른 비국소성을 주장을 하는 그런 논의들이 이제 많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맥락에서 서울 해석이 접근하는 방식은 이제 인식 구조라는 것에 이제 초점을 둡니다. 기존의 동력학 이론들이라는 것은 장치들이죠. 우리가 사물을, 자연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장치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장치들만 가지고 사물을 알았다, 이해했다, 알아나갔다 이렇게 충분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마다 어떤 그 도구로서 활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현상을 안다, 현상을 이해한다, 자연을 이해한다라는 그 일련의 인식 과정이라는 것은 이 도구들을 통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보면 아까 이제 앞서 요거는 다 이론적인 요소들이고요. 이런 식인 거죠. 이제 실제 물리 공간은 대상이 있을 것이고 인식 주체가 있게 됩니다. 그걸 인식하는. 그리고 이제 인식 주체가 인식 대상을 향해서 이제 관측을 여기서 이제 그래서 관측을 하게 되면 현상이 나타나죠. 그죠? 우리가 눈을 떠서 보건 아니면 어떤 실험 장치를 하건. 그래서 사건 1이 경험 사건입니다. 그러면 경험력이 영역에서는 이제 사건 1과 사건 2로 표현이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인식하는 인식 공간으로 들어가죠. 이건 실제 물리적 세계인 거고요. 그럼 이제 경험적인 사건이 나타나면 이것을 이제 수학적인 어떤 이론적인 방식으로 이제 재구성을 해서 이해를 하는 건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요 경험을 표상하는 경험 표상 영역이 있고 이것들을 이론적으로 표현하는 이론 표상 영역, 소위 그걸 그냥 대상 서술 영역이라고 하겠는데요. 이것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건을 수학적으로 추상적인 어떤 상태 일로 표현하고 이 상태 일이 이 세계에서 성립하는 여러 가지 물리적인 조건들이 있을 테니까 그거를 여기다가 방정식에다 다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 상태가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 대해서 해석 규칙을 적용하면 아직은 모르지만 미래에 어떤 사건 2가 일어날 것이다. 미사일을 지금 이렇게 쏘면 1시간 뒤에 어디에 도착할 것이다. 이걸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경험을 예측을 해내는 이 플로잉 어떤 차트가 이제 인식의 어떤 알미라는 것을, 인식이라는 것을, 알미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보시면 이게 뭐냐면 결국 정보의 흐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에서도 어떤 외부로부터 물리적인 자극이 들어오는데 이 물리적인 자극은 단순한 물리적인 상호작용의 산물이에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뇌에서의 어떤 고차적인 어떤 레벨을 통해서 의미를 갖는 어떤 내용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 과정이 정보가 어떻게 흘러가는 과정인가를 이제 얘기해 주는 것인데, 단순히 물리적인 정보만 가지고, 물리적인 자극, 물리적인 상호 관계만 가지고 그 정보의 흐름을 다 파악할 수 있느냐? 서울 해석은 그것은 그렇게 파악이 어렵다는 것을 출발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구조라는 것은 물리적인 상호작용으로 모든 현상을 이해하려고 하는 건데, 그 이론 구조만 가지고는 자연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정보의 흐름을 충분히 반영한 어떤 인식 과정 또는 인식 구조라는 것을 우리가 밝혀낸다면 기존의 양자역학과 관련된 다양한 어떤 해석의 논쟁들을 좀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가 이제 서울 해석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식 구조를 저희가 보게 됐고요. 그 기본적인 구조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몇 가지 주장들이 있습니다만 이걸 말씀드리면 이제 그 양자역학을 통해서 외부 세계를 이해하려면 인식 주체가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측정 장치를 어느 영역에 속하게 하느냐가 이제 중요한 논쟁이 되죠. 사실은 측정 장치를 이 대상에 갖다 대는 순간 얘들은 물리적인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럼 측정 장치에 나타나는 정보는 물리적인 상호작용에 의한 단순한 결과로만 단지 봐야 하는지, 아니면 아까 우리 뇌에서 봤듯이 물리적인 자극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까지 반영하고 있는 인지적인 어떤 영역으로 봐야 하는지. 그래서 이 측정 장치를 단순한 물리적인 어떤 상호작용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측정 장치 역시 인간처럼 인식 주체 영역에 넣고 물리적인 사건과 인식적인 사건을 동시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도구로 보겠다는 거죠. 인간의 뇌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 측정이라는 것을 많은 그 어떤 그 기존의 해석들은 이것도 결국은 대상과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거니까 물리적인 영역에서 풀어보면 여러 가지 약간 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 난점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도했지만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해석에서는 이것을 물리적인 사건인가 동시에 얘는 인식적인 사건으로 봐야 한다. 의미를 부여하는 사건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그런 정보가 정보를 받아들이는 그런 주체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측정 문제를 물리적인 상호작용으로만 자꾸 이해하려는 그런 어떤 그 시도가 잘못됐다.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그 구분에 바탕을 해서 상태 서술과 이제 아까 대상의 이론적인 서술이죠. 사건 서술은 이제 경험적인 수준에서 우리가 뭐 하는 서술입니다. 그 서술들이 이원적 구조로 결합이 돼서 현상을 설명하고 예측한다. 앞서 그림에서 보여줬던 게 이제 이게 사건 서술이 되고 이게 이제 이론 서술이 되겠죠. 이것을 구분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세 번째 주장이고요. 그리고 양자역학의 어떤 상태가 이제 변화하는 과정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변화 과정은 결정론적으로 변화를 합니다. 이 순간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여기서는 결정론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결정론으로 변화하는데 현상에서는 확률적인 변화를 하게 되죠. 예측만 되니까. 그리고 실제 측정을 하고 나면 이 이론적인 연속적인 변화도 깨져 버립니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측정에 의해서 상태 함수가 갑자기 깨지는 이제 문제인데, 이걸 과거의 사람들은 물리적인 어떤 영향이 주어졌으니까 깨졌다 이렇게 하고 풀었는데 이제 안 풀린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는 물리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어떤 인식적인 사건 영역에서 이것을 풀어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고요. 그런 면에서 이 관계가 아까처럼 이제 죄송합니다.
요거를 한 패키지로 보는 거죠. 한 그룹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기 상태에 대한 어떤 지정에서부터 이후의 사건에 대한 어떤 예측까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보고, 그 다음에 측정이 있고 난 뒤부터는 새로운 그룹의 시작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새로운 인지 사건의 시작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는 계속해서 물리적 상호작용에 의해서 연속되고 있는 물리적 사건이지만, 인지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인지적인 어떤 활동이 일어났다가 측정 이후에 또 다른 형태의 인지적인 사건이 발생한 걸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변화하는 사건이 불연속적으로 가는 것을 물리적으로 해명이 안 된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인지적으로 새로운 상태가 규정된 것으로 보고 인지적 사건의 영역으로 보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제 저희가 접근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비라플라스적인 서술 세계라고 합니다. 라플라스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측정과 무관하게 계속해서 초기 상태를 알면 미래에 어떤 상태든지 간에 결정론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라플라스인데요. 그래서 라플라스적인 체계는 고전 역학은 다 라플라스적인 체계죠. 측정이 있어도 상관없이 계속 동등하게 그 상태나 이런 것이 깨짐 없이 갑니다. 하지만 양자역학에서는 측정을 하는 순간 상태 함수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비라플라스적인 어떤 그런 행태를 보이죠. 그래서 이거를 설명해야 될 것으로 보지 말고 하나의 인식 체계 내에 유형으로 바라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서울 해석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상 실제성과 관련해서 관측 가능한 물리량들은 이제 이건 닐스 보어하고 비슷합니다. 이거 관측과 무관하게 설정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그 어떤 고유한 값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산자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대상에 대해서 작용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어떤 값을 반사적으로 튀어나오게끔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어떤 그 작용자와 같은 것이죠. 이제 그림을 하나를 보시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대상이 있고요. 동력학적 인식 주체가 있으면 측정 장치가 여기 들어 있는 겁니다. 근데 측정을 하게 되면 측정 장치는 어떤 정보를 얻게 됩니다. 측정값의 형태로. 이건 경험적인 정보가 되죠. 그리고 그 경험적인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의미를 다 부여했습니다. 우리가 측정 장치 만들 때 이런 상황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의미가 있는 이미 해석이 되는 의미 부여된 경험적으로 의미가 있는 정보들이고요. 이때 이제 어떤 이제 관측 가능량에 대해서 측정을 했을 테니까 그 관측 가능량을 여기 갖다 대는 순간 이 대상계는 거기에 대응하는 상태를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측정 순간 이 대상계는 측정 장치가 어떤 측정 값에 대응하는 상태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대응 관계가 어떤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처럼 측정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 일종의 어떤 경험적 정보이고 이거는 이제 이론적 정보가 되겠죠. 측정을 통해서 정보가 이렇게 배치되는 과정이 측정 과정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제 관측 가능량으로 보기 때문에 대상에 존재하는 고유한 성질로 보질 않습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떤 인식적인 절차 없이 이 물리량이 실제한다 이런 것을 저희는 주장을 하지 않고 이런 인식적인 영역 안에서 그 사물이 실제한다라는 주장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제 계속해서 하나씩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간단하게 하나씩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동역학의 인식 주체는 관측을 통해 대상으로부터 특정한 경험적 정보를 획득하죠. 측정 장치가 획득을 하면 동시에 이 관측치에 상응하는 상태를 대상에다가 부여하는 그런 역할. 그러니까 측정 장치가 그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측 가능량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관측 가능량에 대한 측정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 관측 가능량과 측정 과정에서 동시에 일어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상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태가 어떻게 지정되느냐 하는 것은 이제 측정 경험으로부터 나온 결과를 가지고 상태에 대한 것을 대응해서 수학적으로 표현을 한다는 그 말씀이고요. 이제 고유치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가지로 사람마다 해석이 다른데 이게 이제 어떤 특정한 물리량이고요. 그 물리량이 이런 수학적 공식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관측 가능량 A를 통해
대상을 관측한 결과로 인식 주체 또는 그 일부로서의 관측 장치가 요 AN이라는 값을 얻었다면 그 순간 대상은 이 값에 대응하는 고유 상태 phi-n이라는 것으로 표현되는 상태에 놓이게 된다. 이 아이겐밸류 문제를 이제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저희만의 해석은 아니고 많은 어떤 이제 양자이론 해석에서도 수용되고 있습니다. 이제 아인슈타인이나 보아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요거 이원 구조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측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특정은 물리적 사건인과 동시에 하나의 인식적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을 물리적 상호작용으로만 보지 말고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인터랙션이 아닌 트랜스액션이라는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상과 인식 주체 사이의 교촉 작용에 의해서 정보가 교환되는 과정이다. 그래서 여기에는 물리적인 사건을 필요 조건으로 하면서 인지적인 어떤 상황을 충분 조건으로 같이 만족해야 되는 그런 어떤 과정으로 이제 저희가 이해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앞으로 과제가 이제 어떤 단순한 물리적인 정보가 어떻게 의미를 갖는 정보로 변화해 가느냐에 대한 그 정보의 흐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저희가 또 연구해야 될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까 비라플라스 적수 세계에는 여기서부터 단위를 따라 끊어서 이제 보자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제성 문제도 이제 관측 가능량에 관련해서는 고유한 성질로 보질 않고 측정 장치의 어떤 작용이 만들어낸 성질로 이제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저희는 실제성을 부정하느냐 그렇지는 않고요. 이와 같은 몇 가지 조건이 만족이 되면 무엇이 실제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고 강조를 합니다. 뭐냐면 대상은 어떤 경험적 정보를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을 계속 지녀야 됩니다.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됐을 때 정보를 우리한테 제공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대상은 항상성이 또 우리가 확인 가능해야 되는데 동일한 조건에서 동일한 측정을 하게 된 경우는 동일한 정보를 우리한테 제공해 줘야 되고요. 세 번째는 어떤 다른 존재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성을 또 지녀야 되는데 한 대상에 대한 측정 행위가 다른 상태의 변화를 주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로 독립적인 형태로 존재하고 있도록 요청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적인 존속성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인식 과정에서 이런 어떤 평가가 가능하다면 그것에 대해서는 실제성을 인정하자는 얘기입니다. 자, 서울해석의 함의를 칸트하고 감히 한번 비교하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는데요. 칸트는 외부 세계는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라고 했습니다. 불가지 세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과학 이론이나 인식 과정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은 인간의 이 뇌 속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어떤 합리적, 이성적이고 인식적인 어떤 구조가 있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물리적인 자극을 그런 내용을 갖도록 해석하고 의미 부여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도 그런 활동의 대표적인 예로 봤습니다. 칸트가 가졌던 그 인식 구조라는 체계를 보면 뉴턴의 역학을 반영해서 인식 구조화를 했는데 저희들의 작업은 이 뉴턴의 역학에 독해 있는 인식 구조, 칸트가 봤던 그 인식 구조는 앞서 봤지만 특수하다는 것이죠. 일반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대1 대응 관계라는 특수한 관계에만 얽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보편적인 관계가 확률적인 관계가 될 터인데 그렇다면 양자역학의 인식 구조를 좀 더 일반적인 걸로 보고 그것이 반영된 방식으로 자연을 인식하는 인식 구조가 만들어진다면 이제 칸트의 이후에 양자역학의 바탕을 한 어떤 인간의 인식 구조에 대한 규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희들은 현재 하고 있고요. 현재 20년 넘게 하고 있습니다만 지치지 않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